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2월 28일 2월 말일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유러시아 대재편, 구소련국의 러시아 영향력 축소, 미중 세력 확대. 2월 27일 포브스 재팬 일본판에서 칸만 버칼이라는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JD 벤스 부통령은 이달 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순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오랜 적대 관계에 있던 양국의 평화 합의를 주선했다. 벤스 부통령의 방문은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회랑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 회랑은 아르메니아 남부를 이란 국경을 따라 관통하는 길이 약 43km의 전략적 교통로로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이 나라의 니체반을 연결한다. 이에 앞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샤흐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각각 파키스탄을 방문해 전략적 관계 강화를 논의했다. 한편 마르타코스 유럽연합 확대 고위 대표와 하칸 피단 터키 외무장관은 6일 EU 터키 관세 동맹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유라시아 대륙의 대재편.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대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그 배후에는 미국은 부담의 재분배와 약속의 재조정에 초점을 맞춘 국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유럽과 흑해에서 터키, 남카프카스, 카스피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라비아해에 이르는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다. 이 광활한 땅은 역사적으로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비잔틴, 아랍, 터키, 몽골, 러시아와 같은 제국의 싸움의 무대였다.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유라시아 횡단 네트워크에서 아제르바이잔은 유럽, 유라시아, 인도 태평양의 경제 안보 체제를 연결하는 전략적 가기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뒷마당이었던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미중. 러시아 남부 주변 지역은 소련의 후계 국가인 러시아는 독립국가 공동체 CIS, 집단안전보장조약 기구 CSTO, 유라시아 경제동맹 EAEU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옛 소련을 구성했던 공화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러시아 남부 국경 주변의 지배는 항상 불안정하고 지역적인 대립이나 복잡한 지정학에 의해서 제약되고 있었다. 러시아의 전략적 초점이 서쪽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중국은 안보 협력과 사회 기반 정비 계획, 에너지 투자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존재감을 확대했다. 2013년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 1대1로가 시동을 걸자 이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됐다. 중국은 그 후 러시아가 어느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해 갔다. 쇠퇴하는 러시아 영향력. 러시아의 남부 주변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경제적 긴장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세계적 유행에 의한 혼란, 더욱 증대하는 군사적 제약 속에서 2020년 이후 급격히 약화되었다. 미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협의체 C5 플러스 1 등을 통해 미국과의 연계를 심화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강화해 왔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동서를 연결하는 중앙해랑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보완적인 남부 무역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영향력이 한정되어 있던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적인 기회를 창출하게 된다. 러시아의 철수와 중국의 과잉 진출, 이란의 불안정을 배경으로 터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의 연계는 유라시아 판도를 재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일방적인 개입이 아니라 부담 분담을 중시하는 수법을 강화하고 있다. 이 새로운 틀 안에서 아제르바이잔은 남카카스 중앙아시아 그리고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접속력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진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회담한 동국의 일함 아리예프 대통령과 미국의 제디 벤스 부통령이 2월 10일 촬영한 사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미국의 우선순위는 석유 산유국부터이다. 이 바쿠 유전이 있고 그 카스피의 건너편은 카자흐스탄 탱기지 유전이 있죠. 그런 것들이 그 서유럽을 통해 가지고 이 터키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경제적인 길들을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한국도 트루크계 국가의 하나로서 좀 더 앞날을 보고 유라시아에 발빠르게 진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신장 위구르 포함 스탄 국가들과 고대 역사 공동체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제가 유독 스탄 국가를 하는 게 스탄이 훈민정음에 보면은 어원이 스탕에서 우리는 땅으로 스탕 이게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어, 말들이 옛날 고대에는 서로 통했던 그런 나라들이다라는 의미에서 한국은 어디보다도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과 친연성을 나타내면서 그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골 브레이커 대통령 지적에 교복값 바로잡는다. 이형원 YTN에서 2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 하네요.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해마다 물가상승 전망치를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상한가는 34만 4,530원으로 1년 전보다 2.6% 올랐는데 올해는 동결됐습니다. 그런데도 교복값이 치솟는 건 체육복이나 생활복 등을 사실상 세트로 사야 하는 데다 교복 판매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입니다. 입찰 단합 적발업체 관계자 손해보고 다들 입찰을 하는 거라 담합을 해도 너무 이것이 적자가 많아요. 서로 업자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에 정부가 교복값 적정성과 제도 점검에 나섭니다. 대통령 지적이 나온 지 8일 만에 오는 20일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모여 합동회의를 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교복 가격 60만원 육박, 적정성 점검 지시, 체육복, 생활복 등 세트 구매 담합행위의 가격이 오른다. 뭐 이렇게 YTN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교복 살 돈이 없어서 물려받은 교복 바지 수선해서 입고 다녀봤던 경험이 기억이 나네요. 어렸을 때 학교가 달라도 교복 패션은 똑같은 데가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학교마다 패션이 다르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성이나 여자 학생이나 남자 학생이나 그 언니나 오빠가 있다면은 그 물려받은 거 가지고는 요즘 애들이 그걸 입으려고 하지도 않겠죠.
일본은 교복 지원금이 있다는 뉴스가 또한 있습니다. 마침 나왔습니다. 교복 입학금 사할, 새살림 빚 공적 지원이 닿지 않음. 사이또 분따로가 마이니치 신문에서 2월 27일 보도했습니다. 아이의 신생활에 맞추어 공공세대의 약 4할이 빚을 짊어진다. 공익재단법인 아스카노바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조사는 2025년 10월 내일의 바보 같은 급부금을 받아 아이가 2025년 봄에 초중고에 진학 또는 졸업한 주민세 비과세 세대 생활보호세대 22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의뢰 36.1%에 해당하는 813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졸업 진학 시에 필요한 비용의 염출 방법을 복수 회답으로 물었더니 전략이 42.1%로 가장 많았고 저금을 이거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저금을 깼다, 통장을 깼다 이렇게 하죠. 31.5%가 계속되었다. 전략 방법으로는 의류나 신발, 수도 광역비를 줄인다는 응답이 눈에 띄었다. 친족이나 지인으로부터의 빚은 19.8%, 은행이나 카드노루로부터의 빚은 15%,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의한 대부제도를 이용은 10.8%, 중복을 제외하면 이것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는 40.2%에 해당하는 326명에 이른다. 비용 부담이 큰 지출 항목으로는 교복, 표준복이 가장 많았고 체육복, 교과서, 참고서, 입학금, PC, 태블릿, 단말기 등이 뒤를 이었다. 가는 고교생이 있는 저소득 세대에 대해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에 충당되는 반환 불필요한 장학급부금을 급부하고 있지만 입학 후에 신청이 필요하다. 고교 진학자가 있는 세대의 71.3%가 지급 시기에 대해 늦다라고 하고 입학 전 지급이 있으면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세대는 87.6%에 이르렀다는 뉴스가 있네요. 통계도 없이 다주택자 때렸나? 금융당국 자료수집 분조. 민서연 조선미디에서 2월 27일. 금융위가 파악 중인 정보는 다주택자의 경우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기준으로 상환 형태, 원리금 상환, 거치 분할 상환 등 주택 유형, 아파트 여부, 대출 잔액, 만기 시점, 담보물권의 위치, 규제지역 여부 등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매매사업자, 법인매매사업자 등 4개 군으로 분류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대출 상환 형태 및 주택 유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여러 차례 진행한 회의에서 금융권의 정보를 역으로 추산해 기초통계 구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금융권은 다주택자 정보를 확보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지금까지 취급하지 않았던 정보이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나 보유수는 확인하지만 일반 사업자 대출 심사 때는 차주에 대한 정보가 필수 파악 조건이 아니고 담보물건에 대한 정보만 취합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 국세청과 협업해 다주택자 주택 보유 현황을 정밀 추적 중이다. 이번 주까지 기초통계 작업을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규제 내용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를 토대로 정책을 정교하게 설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고 그러면은 할머니 나이대 분들이 생계형 임대업자로서 집을 월세 놓고서 사는 할머니들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나왔죠. 생계형 임대업자들이 공식적으로 여기 나오는 개인사업자 이런 할매들이 이런 거 할 것도 없고 또 그런 게 하나 정도에 모르는데 그런 할매들이 뭐 그 6채인가 이상 뭐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부자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 그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뭐 할머니시든 누구든 뭐 세무사하고 뭐 협의를 해서 일반 사업 개인 사업자로 해서 나 세금 내고 할게. 그게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이 국가에서 어, 한 채만 가져라. 글쎄요, 그게 참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주택은 그냥 거주 개념으로만 한 채씩만 가지고 있어라. 글쎄요, 어느 정도 뭐 다 사회주의 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스가 기획한 산업부 과장 고위국장급으로 파격 승진, 박종원 조선일보, 4급 석인간서 상급 건너뛰고 고위직에, 광과 이례적, 김정관 인사가 곧 경쟁력, 이 세 사람의 과장급이 고위국장급으로 다 발령이 났다고 하는 거네요.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산업부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 신상필복 과감한 발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새만금 AI 수소 허브에 9조원 투자. 안성미 코리아 헤럴드 2월 27일 자동차 대기업 2026년부터 AI 데이터 센터 로봇 클러스터 수소도시 건설 예정은 전남북도 새만금에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에서 이것은 서남부 호남 지역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얘기했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간척해안 지역에 AI 수소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연간 최대 3만 대의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4천억 원을 새만금에 또 추가로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엄청 이제 투자를 하는 거네요. 베센트 미 재무장관 N달러 환율 걱정하는 이유, 포브스 2월 27일입니다. 베센트가 일본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엔화 약세는 중국에 대해 위안화 약세를 추구해도 문제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일본이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이라는 점. 그 액수는 대략 1조 2천억 달러, 약 187조 엔에 이르어 2위 이하를 크게 따돌린다. 일본이 3위로 떨어졌다고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엔캐리 거래가 존재해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면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위험은 결코 탁상공론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벌써 4년째로 접어들면서 국내 총생산 성장세가 둔화되고 청년층 실업률도 여전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높다. 환율을 위안화 약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만큼 중국을 신속하게 안정시킬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엔젤을 둘러싸고 베센트가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영향. 이 마지막 변수는 트럼프 관세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였다고 할 수 있다. 다카시 정권은 지난주 360억 달러, 약 5조 6천억 엔 규모의 대미 투자안을 선보였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15%의 관세를 대가로 트럼프로부터 요구된 5,500억 달러, 약 86조 엔의 계약금 등 지불하고 싶지 않은 것이 본심일 것이다. 왜 일본은 이 엄청난 액수의 경제적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물론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일본은 안전보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카시 팀의 선택지는 한정된다.
그래도 룰이 바꾼 후에도 타이의 연간 GDP에 필적하는 금액을 미국에 송금한다는 것은 제정신인 것 같지 않다. 26년에 걸친 제로금리 정책 때문에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됐다. 모든 분야의 투자자가 저금리의 N으로 자금을 차입해 보다 높은 이율의 자산의 투자로 돌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전략은 뉴욕의 부동산부터 아르헨티나의 국채, 남아프리카의 상품, 인도의 채권, 뉴질랜드의 달러, 중국 주식, 암호자산, 가상화폐까지 다양한 자산 가격을 뒷받침했다. 우리나라 제2금융권, 저축은행 이런 것들 돈 장사하는 애들도 여기 많이 들어와 있죠. 베센트에게 있어서 걱정되는 것은 시장이 단번에 리스크오프, 회피 모드로 전환해 AI 인공지능 버블을 둘러싼 염려로 이미 불안정해진 미국 주식에 타격을 준다고 하는 전개일 것이다. 하지만 다카시 정권은 부지런히 엔조이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헤지펀드 업계 출신인 베센트는 트럼프의 측근 중에서도 앵화의 급격한 변동은 투자 전략을 망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다. 일본은행에 의한 금리 인상도 저지할 자세다. 이것들은 모두 엔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다. 현재는 다카시가 이끄는 자유민주당 정권이 지난 20여 년간 바라온 것도 그 방향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은 진부한 처방전을 고집하는 것은 힘차고 독창적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려는 다카시 노력에 어긋난다. 1년이나 2년 후 일본 앵화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외환시장에서 현저하게 과소평가된 채로 남아있다면 트럼프 월드의 분노를 사는 것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베센트가 이미 매우 긴 과제 목록에도 새로운 과제가 추가될 것이다. 중국 경제는 쇠퇴는커녕 견실하다.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2월 27일입니다. 중국 경제의 실태는 어떠한가? 중국은 거품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경기에 따라 긴축과 완화를 반복하는 스톱고 정책으로 상당히 건실한 정책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선진국서 중국만 다르게 대응. 선진국은 경기를 지탱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도 많은 나라가 금융 완화, 저금리나 자금 공급을 계속해 금리를 올리는 등의 긴축책을 취하는 타이밍이 크게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즉 공급 쇼크만이 원인이 아니라 선진국의 총수요 정책이 지나친 결과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야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코로나 위기 때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과잉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건전한 거시 정책, 리먼 사태 후의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서 2009년에 있어서 중국은 4조 위안 규모라는 대규모 재정 출동을 실시. 당시 중국 경제는 그때까지 계속되고 있던 두 자릿수 성장의 고도 성장기의 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은 안 될 텐데 그걸 무리하게 유지하려고 과도한 재정 정책을 발동한 거죠. 그것이 GDP 대비 13%라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원 배분이 크게 뒤틀리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거품을 유발해 큰 불균형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의 최고 디지타가 교체되는 타이밍이었지만 이제 막 정권을 인수한 시진핑 입장에서 한동안 거품과 과잉설모, 과잉채무가 처음부터 그런 셈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한 사람들, 이 금융 전문가들이 모양인데 그 앞에 정권한테 시진핑은 덤탱이를 쓴 거 외에는 아니다라고 옹호를 해주고 있네요. 2020년에서 2021년에 선진국 정책 담당자들과 이야기했을 때 가장 건전한 거시 정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 큰 소리로
하면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지만 가상 적국인 중국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어요. 거품 위험 피하기 위해 금융 완화도 천천히. 중국은 경기가 크게 침체했을 때는 재정정책을 발동하지만 회복이 되면 바로 멈춘다. 이른바 스톱고 정책을 교묘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 분야, 신분야 산업 육성의 주력, 중국의 수요가 약한 채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분야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수출을 늘리는 형태가 되어 독일을 비롯한 타국에 있어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거품이 쉽게 낀다. 과거 중국에서 생산된 유니클로의 상품 등을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켜 디플레이션 수입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었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EV가 될지도 모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국에서 국채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버블이나 주식 버블을 낳은 머니의 다음 행선지가 이번에는 국제 시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버블 대체, 즉 버블 릴레이가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최근에 저도 취급했던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지 말라. 국채 운영은 중앙정부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한 내용도 기억이 납니다. 유니클로 이어 BYD 디플레이션 조장할 가능성. 결론 같은 것을 말하면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EV, AI, 반도체 세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할수록 세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물음표를 제가 3개 붙였습니다. 물건 수출 막히면 성장세 멈출 수밖에 없다. 중국에 의한 덤핑, 투매 리스크가 나왔다는 것은 고민스러운 점이군요. 그 이면에 있는 자본 흐름을 보면 신흥국, 특히 중국은 경제 규모가 커졌음에 있는데도 안전자산을 그동안 공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미국과 동일, 일본 등 선진국과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좀 미흡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돈을 안전자산에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중국은 제공하지 못했다. 국민들한테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외국 투자자들한테.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선진국은 대규모 재정정책을 실시해도 장기 금리 급등이 불가피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공적 채무잔액이 계속 증가해도 괜찮은 것은 바로 이 글로벌 자금 흐름이 존재했던 덕분이죠. 미국 국채의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의 균형이 잡혀 있었다. 물건의 수출이 막히면 중국은 성장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 수출, 미국채 구매가 멈추면 선진국의 장기 금리가 급등하고 미국 경제에도 정치의 물결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선호되는 중국 쇠퇴론의 맹점,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달러 국제금융 시스템의 각국이 프리라이드,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중국 쇠퇴론의 맹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잔다. 뭐가 맹점인지. BNP 파리바 증권 경제조사부장 치프 이코노미스트 코노 유타로와 미주은행 수석마켓 이코노미스트 카마 다이스케가 담소한 내용을 소개를 한 것이군요. 이 글을 읽고서 중국이 내수는 무시하고 첨단 EV, AI, 반도체 세 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덤핑 수출을 확대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 문제는 수입국의 제조업이 소멸한다는 것 아니냐. 일본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냐. 중국 정부가 언제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하다.
이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서 덤핑 수출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출이 막히면은 뭐 어쩔 거다 이런 얘기만 하지. 운동장에서 시합을 하는데 중국은 경제 규칙을 지키지 않고 반칙을 쓰고 있는 것을 잘했다고 하는 꼴 아니냐. 중국 내 극단적 야극화는 어떤 사회 변화를 가져올지 대다수의 인민들이 천민 노예 수준으로 전락할 것 같은 미래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면은 중국이 EV, AI 반도체까지 덤핑 수출을 한다면 그러면 세계 인플레이션이 억제된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느냐? 어, 중국 정부 보조금 위안의 약세 유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 제가 생각하는 수입급 제조업이 소멸 전에 분명히 미중 정쟁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내수도 노력을 하고 첨단 분야의 뭐 세계적인 그 강자로 된다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무섭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무서운 건 무서운 거 좋다 이게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 중국 무서워서 존경하겠다는 얘기냐 뭐냐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그 무서운 놈들을 그러면은 무서워지기 전에 우리가 아니면은 그 놈들을 그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지. 이게 미국 아니겠냐 이게요. 그러면 한국은 어느 편에 서야 될 거냐? 미래 살기 생존을 위해서 답은 뻔히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 말이죠. 되돌아온 극초강대국 미국 첫 번째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란 문제를 얘기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그 구구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정치학 박사니까 가끔 봅니다만은 미국이 그 석유 생산하고 가스 생산이 이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다는 얘기고 또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게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런데 요거는 저는 객관성이 미흡한 인용이라고 봅니다. 왜냐? 이충건 박사가 기독교계하고 무슨 관련이 깊은 모양인데 상당히 기독교를 지켜 세우고 옹호하고 그런 입장으로 뭐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뭐 유대교라든지 또 이런데도 그 돈을 유대인들한테서도 돈을 정치연금을 많이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는 설이 많은데 미국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관세를 낚시질에 비유를 했습니다. 활용한 I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은 불법이니 다른 합법적인 방식들 예로서 작사를 활용해서 낚시질 관세 부과를 해야 한다고 미국 대법원이 백악관에 조언해 준 것에 비유하면 될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하고 있네요. 중국 주저앉히기가 어쨌든 최종 목표라고 믿고 있는데 한일이 먼저 당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 서해 그 출격 사건에 대해서 그 한국이 이 합동 훈련을 리젝트했다는 뉴스가 외국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미국은 한국이 말을 안 들으면 당연히 혼자 해버린다. 서해 초계 비행 중국 서해 활동 경고하는 의미도 있지 않았겠냐. 한국 정부는 크게 말도 못 건네고 중국에 가가지고 뭘 얘기해서 민간이 조금 이동했다 뭐 이런 정도 나왔는데 또 이란도 염두에 둔 그 출동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런 표현을 했네요. 이 친구 말과 행동이 다른 한국 정부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미일 합동 훈련을 안 하겠다. 그 설날과 그 다음에 닭게시의 날 이런 게 겹쳐가지고 그러면은 미국이 뭐 그 꼬북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뭐 안 하겠다고 한 모양인데 지금 그 한미 동맹 관계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다른 한국 정부라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강경화가 그 미국 대사,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식적인 미국 대사가 없죠. 한국에 올려는 미국 대사가 없는 모양이에요. 왜 그런지. 근데 이 이충근 박사는 한국 정부가 친중이냐 여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뉴스에서는 이미 그 서해 그 초계 비행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사과를 받았느니 어쨌니 하는 것은 중국의 압력을 대통령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우리는 통보했는데 국방장관이 몰랐다? 그건 니들의 그 내부 의사소통 통로가 문제야, 이 사람들아. 그걸 왜 우리한테 덤태기를 씌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세 백억 플랜 6종 세트라고 공부의 여신이라는 거를 인용을 또 해가지고 필요하면은 이런 걸 다 쓸 수 있는데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 대응 요거로 당하면은 일본이 이거로 당해서 망했다 그러고 중국도 잠깐 어쨌든 어, 이 IEPA에 의한 것이 위법 판결이 됐다 하더라도 관세 압력은 계속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